콩밥 먹는 중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채 헛소리 쳐해대는 한덕수. 이런 한덕수 구해주려 용쓰는 조이대. 답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나요? 오늘 매불쇼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이 악덕 버꾸라지들에 대해 상세하고도 가감없이 질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 조이대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이대 이야기 좀 하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한 상황 또 취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말썽쟁이 장인수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장입니다. 네. 아, 예. 요새는 말썽 안 피세요? 아, 예, 요새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자주 안 하시던데. 뭘 자중해. 어저께부터 자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언론 비평을 하고 계시던데. 아, 앞에 여기 우리 민동기 선배, 민동기 기자님도 예, 하시고 네. 좀 이상하잖아요. 민동기, 예, 그다음에 장인수 거의 유일하게 두 분이 지금 미디어 비평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처음 보는 초유의 상황이죠. 네. 진보 보수가 다 민주당 정당대와 관련해서 한쪽 편을 들고 국민의힘 일부까지 와갖고 한쪽 편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를 편드는 이런 건 그러니까 좀 처음 봐요, 진짜. 내가 웬만한 말을 아끼고 싶은데 이거는 언론 이야기니까. 네. 그런 문제 의식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한 9대 1로 특정 후보를 밀어요. 성향과 관련 없이.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요? 아니 그만큼 뻔한 답이다. 그 후보가 왜 지지를 못 받는지를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은 안 맞잖아. 지금 최소한 나온 득표율은 거의 반반이잖아. 그렇죠. 안 맞는 거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그럼 자기를 돌아보래. 언론 비판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맞으려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도 9대 1이면 말이 어느 정도 맞지. 나는 그래도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득표가 언론 지형하고 똑같이 9대 1로 나왔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9대 1, 9대 1이 같더라면 그 말이 맞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반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종이 지면이나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 레거시 미디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말로 원사이드로 갑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당 해당 후보의 캠프도 그렇게는 못할 정도라고 맞습니다. 저는 느낄 정도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또 누구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벌써 해당 후보라 그러고 누구라 그러고 이름을 못 밝히는 거 이 자체가 북한이죠.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 예, 북한이죠. 뭡니까? 이거 뭐 볼드모트입니까? 네, 맞아요. 여당 대표에 나온 사람들이 맞는 지적이에요. 저에 대한 지적인데 그건 맞는 그러니까 지적이에요. 이게 현실이 예. 참 알겠습니다. 또 시작이냐 이러네 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왜 기성매체가 아무튼 이 사람만 나오는데. 왜 저한테 여기서 사고 친 것도 아닌데 기성매체가 유튜브 채널을 비판할 때 늘 하는 게 정파적이다. 네. 예,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음모론을 자꾸 퍼뜨린다. 맞아요. 팩트로 네. 확인하지도 않은 음모론을 퍼뜨린다. 근데 그 기성매체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더합니다. 더해. 맞아요. 자, 매불쇼 뭐 더한다니까. 김어준 뭐 이런 데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네. 편향성을 띠지 않나. 그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어. 난 그것도 정말 신기해.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니까요. 조이대 얘기만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대는 지금 대법관 제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지금 위헌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반년 넘게. 예. 그리고 조이대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가져가 버렸어요. 전원합의체로. 예, 언제 이게 결론 날지도 몰라요. 조이대는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덕수의 만행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네, 2024년 12월 26일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죠. 그리고 12월 27일에 한덕수 탄핵 소추일이 이제 가결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근데 12월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을 합니다. 마은혁 당시 후보는 안 했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2025년 3월 24일에 한덕수가 또 직무복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4일에 윤석열이 헌재 파면이 되고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을 4월 8일에 지명을 하는데 문제 이완규 와. 법제처장 전 함상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다뤄. 다행히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너 당시에 왜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빠서. 자, 진짜 아우. 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교도소 이 수감하는 게 교화의 작용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한편 또 트럼프는 관세,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아니 저 말만 한 게 아니라 꼭 덧붙이던데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 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아니 진짜. 뭐 소화기 들고 자기가 불 끄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딸깍 한 방이면 되거든. 와, 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한덕수는 이재명 후보가 날아갈 것을 알고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이대가 협조한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청 강력하게 엄청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었어. 예.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의 순서만 딱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요. 검찰이 3월 27일에 상고를 하거든요.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되고 그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갑자기 회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4월 22일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대법관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3시에 여기서 매불쇼에서 라이브로 봤죠. 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날아간다고 본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1시간 뒤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와. 갑자기 지금 그렇죠.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나왔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후보 바꿔치기까지도 맞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고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그럼요.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물어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물어봐요. 예.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은영 재판관 관련해서 그 윤석열 탄핵 결정 전까지는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은 뭐 피고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여러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기 정치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고인한테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얘기를 별로 한 기회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단절된 상태로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사실 그게 단절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여러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경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전에 뭔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먼저 지명을 하고 해두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서 급하게 이렇게 지명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 조이대가 걱정된다는 예. 겁니다. 조이대가. 맞아요. 예. 요거 이렇게 잠깐 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이제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수청을 꾸려야 되거든요. 중수청은 이제 총 정원인 2,800여 명이에요. 거기 한 90%가 수사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관련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 갑니다. 예, 검사들은. 안 가? 예. 중수청으로? 갈 생각이 없죠. 검사들이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인들을 공무원 직급에서 한 상급 정도 평검사가 신임 검사를 상급 정도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비 규정 지급이나 일부 보면 그런 게 이제 상급에 맞춰서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검사는 원래는 이제 그런 급은 없죠. 예, 그건 없죠. 그냥 평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난 그것도 약간 웃겨. 근데 또 중간에 이제 검사장이라고 그래갖고 또 뭐, 웃기다고 예. 지들은 뭔데 달리해 그거를. 근데 아무튼 이제 보통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검사들이 파견을 가잖아요. 그럼 네. 평검사인데 네. 자기는 상급이라 이거야. 근데 자기는 직원이야. 근데 과장이면 뭐 상급, 4급 이렇게 되거든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가. 4급이면 그렇죠. 네, 과장이 한 4급 정도면 이제 과장, 정부 부처에 뭐 법무부 과장을 한다든지 어느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상급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보탤게요. 네,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열받아. 소위 검사장이라는 그 호칭 이제 쓰지 마라 그러고 차도 다 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장 기자님 말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부처마다 다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리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 회의를 합니다. 네. 부처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협의해야 될 때. 그럼 다 부처마다 다 국장이 갈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과장이 가. 왜냐하면 지들끼리 부장검사가 과장인데 1급이라는 거야. 그럼 심지어 가가지고요. 제일 상석에 앉아. 니네들은 다 2급이지만 나는 1급이다.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걸 왜 그렇게 용인해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인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중수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면 4급 지금 대우받는 걸로 평검사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특혜가 많아 이번에. 왜냐면 중수청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때는 시험을 안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경찰이 여기 중수청으로 가잖아. 시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다가 중수청으로 가잖아. 월급도 더 줘. 돈도 더 주고 시험도 안 보고 어. 오기만 해라. 어.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고민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대놓고 또 해주면 말 나오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게 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안 가려는 것 같고 간부 검사 중에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또 그렇죠. 저기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 거기는 이제 옮겨 가가지고 우리가 상층부를 장악하자. 그런 이런 움직임이 얘기도 있어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 중수청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러면 장이니까. 위험하네. 네, 장이니까. 네. 아니 공수처 만들 때도 그렇게 갔대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렇죠. 공수처 만들 때. 그건 좀 위험하네요. 그건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꼭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또 검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걱정이지. 최욱이 네가 검찰 개혁 앞장섰으니까 네가 다 해결해라 하는데 할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지금 수사권을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렇지. 갖고 있지. 곧 되찾아올 수 그거를 있다. 그게. 그거를 아예 그냥 싹을 잘라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층부랑 이게 좀 밑에 검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상층부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죠. 자기네들이 검찰의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검찰 개혁이 됐다. 검찰 개혁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검찰 조직 안에서 보면 죄의식이 있구나. 뭐 그냥 만고의 대역죄인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좀 복잡할 텐데 네네. 검찰 조직에 당분간 더 있으려고 하는 그 검사들은 이 정부 곧 끝나 그리고 원상복귀 돼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고 조롱하면서 좀 봐라. 흔들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요거 법 시행될 때 계속 사건 지연시키고 하면 흔들어 봐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 좀 특사경 얘기로 검찰 개혁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특사경. 이게 이제 특사경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요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사권을 뺏겼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 시행령에서 등자 하나가 붙으니까 맞습니다. 원상복귀 되잖아요. 원상복귀 됐죠. 그 싸움이 이제부터 치열하게 벌어질 거예요. 또. 네.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특사경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왜 특사경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수사권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검찰이 블루오션 돌파구로 찾은 게 특사경이에요. 왜냐하면 특사경이 돈 되는 사건을 많이 합니다. 금융, 주가 조작, 금감원의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허처, 이제 지식재산처죠. 기업 간의 특허 분쟁 이런 것도 특사경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면 안 와닿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특사경이거든요. 이거 돈 되는 사건이야. 돈 되네. 밀수 사건. 네, 밀수, 뭐 조세, 관세, 환경, 기업이 환경 오염 시켜서 대규모의 어떤 무슨 환경 그게 크다. 그거 천문학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특사경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고 또 며칠 전에 보도 보니까 건보공단이 새로 특사경 만들기로 했다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보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사경으로 많은 수사가 옮겨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안에 있으면 그걸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경찰 그래 니네 그 강도나 잡고 절도나 잡고 성폭행이나 해 그거 돈 안 되는 거. 성폭행 잡는 거야. 네, 잡는 거. 네, 잡는 또 거. 말썽 필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사경에서 뭐 주가 조작 무슨 대규모 금융 사기 이거 금감원 특사경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들이 지키자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제 예언대로 됐죠. 제가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맞아. 이번에 어떻게 됐지? 특사경. 일단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진짜 작년에는 이 얘기를 저밖에 안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정성호 장관한테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사경 문제. 네, 특사경 문제. 요 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 우리가 많이 다뤘어. 내가 이거 관심 많이 가졌어. 내가 저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이랑 내가 이걸로 한번 얘기 한번 했었잖아. 함께 보시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규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사경 이거를 왜 굳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지휘 받으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성호 장관이랑 좀 지금 의견이 반대되죠. 의견이 지금 갈렸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됩니다. 뜻대로.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됩니다. 이미지 1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검찰청법 현행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 네. 예, 2호죠. 2호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사가 10월 2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는 공소청법을 한번 볼게요. 공소청법. 여기 1번부터 쭉 8번까지 있죠. 네. 검사의 직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없습니다. 아. 삭제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삭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박수 칠만한 일이죠.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전권 송치합니다. 특사경이 수사하는 거는 전권 송치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권 송치만 하느냐? 지금 분위기로 봐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해라. 공소청 검사랑. 공소청 검사랑.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삭제가 됐는데 법 조문에서 네.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의 당론, 당연히 이제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준 거죠. 받아준 거죠. 민주당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가지면서 특사경 수사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좀 주면 어때? 뭐 협의해서 하면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전권 송치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또 그 뭐 노인, 뭐 여성, 아동에서 7대 범죄도 전권 송치, 의무 송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예. 그리고 특사경이 전권 송치를 하면 특사경들도 가서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면 포렌식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검의 과학수사부 아래 포렌식 센터 있죠? 네. NDSC. 그거 이제 검찰에 남겨놓자고 하겠죠. 뭐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이미, 있죠. 이미 그렇죠. 그러고 예, 있죠. 그거 나오고 이미. 있죠. 왜? 특사경 수사를 우리가 제대로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특사경 그 압수수색한 거 어디 가서 분석해? 뭐 국가서 가서 해달라고 그래? 뭐 어디 가서 해달라고 그래? 대검에 야 있잖아.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처럼 특사경이 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 아주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사경은. 그러고 나서 정권 송치니까 공소청으로 넘어가. 그럼 얘네가 이거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기소 안 하면 당연하죠. 그만이죠. 기소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하지 또 말자고 보안 검찰 수사, 개혁한 거 보안 아닌가? 수사 요구 이게 크게 이제 쿠팡 퇴직금 사건이 딱 그 케이스죠.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근데 검찰- 검찰 조직은 야 그거 뭐 왜 기소해? 그거 무죄 줘야지.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감원에서 적발해가지고 통보한 건데 그렇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경찰로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올라오는 걸. 이런 식으로 특사경이 정권 송치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아유 검사들 많이 수사권도 뺏기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 수사 역량, 수사 조직 요걸로 연결이 돼서 요게 검찰 조직의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이죠. 그대로 다 남게 되는 구실이 돼요. 이미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포렌식 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지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뉴스버스 네. 기사인데 디넷. 이거 우리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이 그 부산 저축은행 그 부실 그 저기 대출 비리 그 부실 수사했다고 기사 썼다가 검찰에 수사받았거든요. 맞아. 그리고 검찰이 뉴스버스에 이진동 기자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압수수색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있는 전체 정보를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간 다음에 범죄랑 상관 있는 것들만 선별 작업을 거쳐요. 그럼 선별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체 정보를 대검이 갖고 있는 디넷이라는 서버에 저장시켜 놓고 있는 걸 이진동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봤어 그거를. 이진동 기자한테 걸렸어. 맞아. 직접 봐버린 거예요. 봐버렸어. 이거를 검사들이 이거를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지. 이 자체가 권한이고 이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여전히 떠받들어주고 뭐 그렇겠죠. 그게 캐비넷이 예,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또 범죄 정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범정 기능,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범정 기능도 갖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원론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방 돌아와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포렌식 센터 있어, 뭐 압수수색 분석하는 거 기능 다 갖고 있어, 수사 인력 갖고 있어, 뭐 범죄 정보 정책관실 다 갖고 있어. 법 하나만 바꾸는 순간 다시 예전의 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이 남아 있는데 네. 민주당은 여기서 그냥 거의 검찰 얘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아시잖아. 그건 맞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법은 잘 몰라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은. 네, 저도 답답해요. 이건 이게 안 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다. 네, 근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상당 부분 좀 후퇴하거나 뭐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지적 하나 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총리실에 TF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법안이 수사권 폐지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거를 각 부처가 모여가지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수 기자님은 조만간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지금 기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미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4명의 다른 후임자 후보들의 인선이 끝났는데요. 그 넷 중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지금 1월이니까 7개월째 마냥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9월 16일 임기 종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은 즉각 제청을 하겠다라는 태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상반된 이런 행태가 왜 나온 건지, 그리고 어떤 저의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변호사님이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대법관 제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제청권은 본인의 행사를 할지 말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제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자신의 지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정확하게는 이거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위헌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한 명과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 이렇게 1+1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다들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은 이 대법관 제청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소부에서 2달 동안 사건을 묵혀오다가 한덕수,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이었죠. 이상민.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김건희, 이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각각의 소부에 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라는 거는 그 소부에서만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또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소부에서 의견이 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뒤에서 이거 전원합의체로 넘겨, 내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넘겨라고 하지 않으면, 암시라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몇몇 상고심 대상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잠시 후 좀 더 짚어보고요. 먼저 대법관 후임자 재청과 관련해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4명의 부장판사급 후보자들이 추천이 됐고, 그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걸 미루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성 대법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렇게 겨룬다, 이게 맞는, 아니면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 후보자 2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하에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이 내란 과정에서도 일부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상한 너무나 정치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부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은 이제 분리가 됐고, 이제 우리가 중수청도 설립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 조희대 코트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법적인 논란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고요.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은 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공백을 해놓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흥구 대법원장의 공석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걸 맡겨놔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고요. 제가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게 이상한 거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가 권한 대행하고 있었을 때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계속 끝까지 임명 안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뭐 이건 조희대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이 제도가 72년에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본격화하면서 이걸 비민주적으로 바꾼 제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교묘하게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게 지금 조희대의 지금 행태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독재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한 2026년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포인트 개헌, 예를 들어서 국정과제 1호인
5.18의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랑 뭐 선관위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런 대법원장의 유신 헌법에 이런 뼈대 남아있는 것들을 좀 원포인트 개헌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논란, 그러니까 그 공론의 장으로도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원포인트 개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대법관 후임 후보 사인이 추천이 되면 과거에는 통상 2주 정도면 제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200일째 멈춰 있는 건데 이흥구 대법관 후임의 경우는 하겠다. 그리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합쳐서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자리와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자리를 놓고 1+1 대통령실과 일종의 한 자리씩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나눠서 제청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임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초유의 사태거든요.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중에 누구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이 사람을 제청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자체를 방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할 테니까 한 명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지목하게 해달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 보이고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 이런 행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탄핵을 발의하도록 거의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에 대해서는 사퇴하라는 성명이 발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번이나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 내란 사태 에도 사실 대법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의 밤 때 대법원에 모여서 이 관할 이전,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런 회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후속적으로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는 탄핵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서 모종의 석연치 않은 행태를 보이는 거에 더해서 신유진 변호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김건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느닷없이 전원합의체의 회부라는 또 결정을 내리면서 김건희가 최근에 보인 태도도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버티기와 정치적인 모종의 계산에 뭔가 가만히 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건희 관련 사건은 우선 명태균과 연결돼 있었던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네. 관련 상고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관련 이것도 전원합의체 지금 회부가 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건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법정에 나와서 상당히 정말 실소를 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데요, 신 변호사님? 그렇죠.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선출 당시에 김기현의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클러치백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메모를 남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착한 채로 그 로저비비의 가방이 이제 특검 손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김건희의 태도로 봤을 때는 자신이 그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금품 수수가 되니까 이거는 좀 부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렇지만 나는 그게 너무 많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가짜 가방도 많이 사고 당근으로 거래했다는 도 이상한 소리를 마구 하면서 이제 특검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당대표 아내로부터 그렇게 가방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례적이라니 그게 다른 영부인 수사 해봤냐고 그게 어떻게 이례적이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도 재판장도 그렇게 특검이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한테도 아니 한쪽 편만 들지 말아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게 내가 다른 수사를 다 해봤더니 이건 그 수사랑 달리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될 짓을 받았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될 거를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거지 다른 모든 영부인과 비교해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게까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쪽 편만 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는 김건희가 살아나고 있다. 굉장히 고개를 쳐들고 살아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 사건이 전화합의체로 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자기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되면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풀려날 것까지 계산을 하고 물론 9월 22일인가요? 9월 22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겠지만 그때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게 아닐까. 저는 뭔가 김건희가 괜히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검사에게 뭔가 되묻는 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검사를 향해서 영부인 수사 다른 거 해봤어요? 라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뻔뻔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질문. 또 하나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장을 향해서도 오히려 되묻는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전격 특권이나 회부를 한 걸 보건대 뭔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믿음을 갖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상고심에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신 변호사의 지적 중에 살짝 있었습니다만 10월 28일로 잡혀있는 구속기간 만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냐 이건 뭐 해석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는 감옥에 지금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좀 자숙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자기가 아직도 억울하게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품 받았었고, 매간매직 했었고, 그리고 주가 조작했었고, 그런 다양한 범죄 활동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있었는데 반성은커녕 뭐 다른 영부인들 수사받았냐? 아니 다른 영부인들은 당신 같은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받지. 본인은 그동안의 범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십 가지 아닙니까? 저는 뭐 양평고속도로 특혜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영부인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영부인. 시작부터 그 첫 순방 때 비행기에 그냥 외부인 태워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쇼핑하고 그게 그간 영부인들 그런 짓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얘기한 건데 지금 왜 갑자기 고개 들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부분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김건희가 그 영부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약간 탄핵의 위험도가 있을 때도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럼 뭐 누구를 만났겠어요, 그러면? 법조인 만났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파다했거든요. 그럼 법조인은 그냥 일반 변호사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그동안에 뭐 있었던 그 이력과 경력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위치에 있는 법조인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친유진 변호사 같은 분 만나진 않았을 거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생각해보면. 그냥 몇 명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또 지금 김건희의 이런 태도 변화가 의심을 받기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 나온 대법원 상고심 판결 중에요.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걸 공개하라라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걸 1, 2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습니다.
이 2026년에는 이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이건 잘못한 거다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걸 주심을 맡은 사람이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노경필 대법관은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조희대가 임명한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었습니다. 이런 작지만 소부에서 내린 이런 결정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에게 의해서 뭔가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행태에 대한 믿음이 김건희의 이런 뻔뻔함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지금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면 조희대 사법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